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철주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하늘이 도와준 덕분에 비 오지 않는 이런 화창한 날에 강의를 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 옛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정다감한 마음씨를 여러분들이 뜨겁게 느끼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해야 할 주제는 우리 옛그림이 가지고 있는 마음씨입니다. 우리 옛그림은 과연 어떤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주제가 우리 옛그림의 마음씨를 찾아서 중에서도 애둘러치기, 빙 둘러가서 그 사람들을 완곡하게 가르치거나 설득하거나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그림 몇 가지를 들고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정이라는 우리 조선시대에 꽃 그림과 풀벌레 그림을 가장 잘 그렸다고 후대인들이 평가하는 심사정이라는 문인 출신, 말하자면 사대부 버젓한 가문 출신의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고슴도치와 오이가 나옵니다. 고슴도치와 오이가 나오는 이 장면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느냐, 바로 18세기 조선의 어느 이름 없는 농촌에서 고슴도치가 오이설이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화가가 그린 오이설이 장면인데요. 그 오이설이가 마을의 악동들이 지금 오이를 훔치는 장면이 아니고 고슴도치가 와서 오이를 훔쳐가는 장면입니다. 매우 독특한 그림이죠. 여러분, 우리 옛날 속담에 말이죠, 외밭의 원수는 고슴도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오이밭의 원수가 고슴도치라는 얘기입니다. 농부들이 애써 길러놓은 오이를 동네 아이들이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슴도치가 와서 오이를 훔쳐가는데, 그것이 너무나 잦은 일이기 때문에 농부의 한숨을 불러일으킨 일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고슴도치는 자기가 훔친 오이를 자기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등에 꽂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슴도치는 오이를 훔쳐서 이 오이를 필연코 누구에겐가 먹일 겁니다. 고슴도치가 누구를 먹일까요? 훔친 오이를? 그렇죠. 새끼, 자식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남편이나 아내를 먹이신다고 대답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모성애이자 부성애인 겁니다. 맞습니다. 고슴도치가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속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뭐라고 하죠? 되게 예쁘다 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정확한 표현은 뭐냐 하면은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함하다라는 말은 표준말입니다.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알아야 이 속담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함함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털이 매우 부드럽고 윤기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말이죠, 자기 새끼에 등에 이렇게 꽂혀 있는 날카로운 가시를 말이죠, 앞발로 싹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어머, 너는 털이 어쩌면 이렇게 비로드처럼 부드럽니?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담 속에는 고슴도치의 새끼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그림 속에 고슴도치가 지금 옆에 놓여져 있는 큰 오이 하나를 더 훔치려는 욕심을 부려서 저 오이에게 다가가서 한 바퀴 더 구르면은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그림 속에 나오는 고슴도치의 덩치에 비해서 오이 두 개의 무게가 버거울지 모릅니다. 앞발을 뒷발을 버둥버둥 하다가 마침내 농부의 눈에 발각이 돼서 체포되겠죠. 이 상황을 일컫는 우리 속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고슴도치 왜 따지듯, 고슴도치가 오이를 따서 등에 지듯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기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다가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일컫는 우리의 전래 속담입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린 현재 심사정이라는 뛰어난 풀벌레 동물 그림의 1인자인 화가가 고슴도치가 오이를 훔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할까요? 현재 심사정은 이 그림을 통해서 정작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을 빙 둘러서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재 심사정이라는 화가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화가 겸재정설이라는 조선시대 산수화 최고 1인자라고 하는 그분도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고슴도치 등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오이가 놓여있는, 오이 훔치는 그 장면을 그렸습니다. 겸재정선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화가 하나, 홍진구라는 문인 출신 화가도 지금 보시면은 고슴도치 위에 오이가 놓여져 있죠. 또 오이 훔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고슴도치가 오이를 훔치는 장면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세 사람의 화가들이 번갈아 가면서 똑같은 소재의 작품을 그렸을까요? 이 소재에는 정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고슴도치가 오이서리 하는 장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소재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한번 본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오이 이런 것이 우리 그림 속에 나오면 저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옛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 등장하는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생각을 해서 그 특징이 우리 실제 삶에서 어떤 그 유사한 그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고슴도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슴도치의 특성이 우리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려면은 여러분 놀이 하나를 떠올리면 됩니다. 옛날 사람도 이런 놀이를 했고 우리도 지금 이런 놀이를 합니다. 가령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계속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비행기 이렇게 계속 그 하나의 단어와 하나의 사물을 통해서 계속 그와 유사한 단어들을 계속 떠올리는 그런 이런 놀이가 있었죠. 그죠? 바로 그 놀이도 이 우리 옛 그림을 이해하는데도 그 놀이를 적용하면 됩니다. 자, 고슴도치는 가시가 많아서 좋은 건 여러분 18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8세기에 조선에 사셨다면 그 시대에 많아서 좋은 건 무엇이겠습니까? 재물, 명예, 권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식입니다. 즉 고슴도치는 등에 가시가 많은데 많아서 좋은 것은 자식입니다. 바로 고슴도치는 자식이 많은 것, 즉 다산을 의미합니다. 등 위에 오이가 얹혀 있죠. 오이는 무슨 뜻일까요? 오이는 속을 이렇게 잘라보면 무엇이 많습니까? 씨앗이 많습니다. 씨앗이 많다? 다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나 오이는 자식을 많이 낳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두 번째 이 그림에 또 나온 소재는 보면 오이의 넝쿨입니다. 오이는 아시겠지만은 덩굴을 따라서 작은 오이, 큰 오이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렇죠? 주렁주렁 열린다. 끊이지 않고 주렁주렁 열린다. 무엇이 주렁주렁 열리기를 옛날 사람들이 희망을 했을까요? 우리 실생활 속에서는 자식이 아들이 손자를 낳고 손자가 증손자를 낳고 증손자가 고손자를 낳고 첫 때에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을 그 사람들은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한 거죠.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그림에 가령 호박이나 참외나 오이나 포도, 즉 덩굴 식물이 등장하게 되면 그것은 대대손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식을 대대손손 번창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림에 또 소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저 꽃이, 그림 속의 꽃이 무슨 꽃인가요?
무슨 꽃입니까? 맨드라미입니다. 맨드라미. 그렇죠. 그죠? 예, 맨드라미입니다. 지금 우리 그 농촌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맨드라미인데요. 이 맨드라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맨드라미는 그 이름을 한자로 알아야 됩니다. 맨드라미의 한자가 뭐죠? 한자말. 그 맨드라미의 생긴 모습을 따서 한자말을 붙였습니다. 맨드라미는 개관화라고 불립니다. 개가 무슨 개자냐 하면은 닭개자입니다. 관은 머리에 쓰는 관모, 모자라는 얘기죠. 그런 꽃이라 닭의 머리에 쓰고 있는 관과 비슷하게 생긴 꽃이 맨드라미인데 닭의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관을 일컬어서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벼슬이라고 하는데 이때 벼슬이라고 쓰시게 되면 그는 사투리입니다, 여러분. 닭의 머리에 있는 요것은 벼슬이 아니라 표준말로 볕, 그렇습니다. 볕이라고 씁니다. 벼에다가 시옷을 씁니다. 그것이 사투리로 벼슬 하죠. 실제 벼슬은 뭡니까? 그러면 표준말 벼슬은 관직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 급제를 해서 높은 관직을 가는 거. 관직이 벼슬입니다. 그죠? 그래서 맨드라미는 벼슬을 의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그림의 세 번째 주제인 맨드라미, 즉 높은 벼슬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은 소재가 뭡니까? 벌입니다. 벌이 날아다닙니다. 벌이 날아다닙니다. 벌은 우리 옛 그림에서 벌이 나오면 또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벌은 우리말입니다. 그죠? 맨드라미가 우리말이듯이 벌은 한자말로 뭐라고 부르나요? 벌을 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양봉이라고 그러죠. 벌치기. 뭡니까? 봉입니다. 한자로. 그죠? 네. 봉인데 옛날 사람들이 벌을 그릴 때는 한자로 이 봉자를 생각을 했겠죠. 이게 벌봉입니다. 벌봉입니다. 그런데 이 봉자와 발음이 똑같은 봉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벌을 그린 화가의 본뜻입니다. 이 봉자와 발음이 비슷하고 이 그림의 이야기에 어울릴 같은 발음의 봉자 하나, 그게 뭐냐 하면 이런 봉자입니다. 이 봉자는 봉투, 뭘 이렇게 닫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죠? 예, 무엇을 닫아버린다는 봉이 있는데, 그런데 저게 벌을 그리면 뭐를 닫아버린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이 그림이 뭔가 얘기가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저 봉자를 쓰고 다른 뜻으로 해독이 되는 의미가 뭘까요? 저 봉자를 써서. 여러분, 왕세자 비를 간택을 하는 걸 봉자로 써서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자비에 간택하다, 책봉하다. 그렇습니다. 봉에는 어떤 높은 벼슬을 임명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화가들이 이 벌을 그리면은 벼슬에 책봉하다. 그러니까 벼슬을 내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현재 심사정이 고슴도치가 오이를 훔치는 장면을 그려놓은 저 작품을 통해서 실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제가 하나하나 소재가 가지고 있는 뜻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그림이 가진 의미는, 이 그림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자식을 많이 낳으시고 그 자식들이 대대손손 번창할 뿐더러 그 자식들이 하나같이 높은 벼슬에 책봉되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뜻이 바로 이 그림 속에 담긴 본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판 다빈치 코드입니다. 우리 조선에서도 이런 다빈치 코드가 작용을 했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재미있는 얘기거리들을 우리 그림 속에 심어 놓았다는 것, 그리고 고슴도치가 오이를 훔치는 장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화가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빙 둘러서 이렇게 애둘러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이 바로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이번 그림은 호랑이 그림인데요. 민화에 나오는 호랑이가 있고 호랑이 뒤에 소나무가 하나 그려져 있으면 우리 민화에 가장 자주 나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소나무 위에 무슨 새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까치호랑이 그림이라고 그러죠. 우리 민화에는 까치호랑이가 소재로 된 그 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지금 까치가 보입니까? 없습니다. 소나무 위에 까치가 있어야 이게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옛 그림에서 소나무가 있고 그 아래 호랑이가 있고 그 위에 까치가 깍깍 짖고 있는 이 까치 그림은 뭐냐 하면 새해를 맞아서 기쁜 소식을 받기를 기원합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림에는 까치가 없습니다. 대신에 호랑이가 보면은 호랑이의 껍질을 자세히 보십시오. 얼마나 선명한 무늬로 그려져 있습니까? 유난히 호랑이의 무늬가 매우 선명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그림은 까치가 없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의미로 그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호랑이나 표범이나 이런 그림이 나오되 이 호랑이의 무늬가 매우 선명하게 그려져 있거나 표범의 무늬가 매우 선명하게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호랑이나 살아있는 표범을 그린 것이 아니라 죽은 호랑이나 표범의 껍질, 그 껍질을 아주 선명한 무늬가 드러나게 그렸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되느냐 하면 자기개혁, 선비의 자기개혁이라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 주역에 이 말이 나옵니다. 주역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대인은 호변이요 군자는 표변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대인은 호랑이처럼 변하고 군자는 표범처럼 변한다. 어떻게 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호랑이와 표범이 털갈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털갈이. 호랑이와 표범은 언제 털갈이를 하죠? 여러분, 1년에 한 번 합니다. 언제 하죠? 가을에 합니다. 예, 털갈이. 왜냐하면은 그 겨울에 혹독한 날씨 속에서 자기가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간들이 추운 날 모피 코트를 준비하듯이 말이죠. 표범이나 호랑이들도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껍질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피하에다가 지방을 잔뜩 축적해 놓고요. 다음에 아주 따뜻한 털로 자기가 갈아 입는 겁니다. 그래서 혹한을 견디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가 변한다, 표범이 변한다는 말은 호랑이가 가을철 털갈이 하듯이 대인은 변하고 표범이 가을철 털갈이 하듯이 군자는 변해야 된다. 끊임없이 자기의 털을 갈아야 된다. 왜냐? 자기 자신이 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학문적 도야가 이루어져야만이 군자가 대인이 자기들의 직분을 마땅히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 그림에서 표범이나 호랑이의 껍질이 선명하게 나오는 것은 대인이나 군자가 자기 개혁을 게을리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곧 표범이나 호랑이는 군자, 선비 이런 것의 대명사로 또 그림 속에 등장하는 거죠. 자, 그림 속에 저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의 까치가 없음으로 해서 이거는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비의 자기 개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미로 그랬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독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림 속에 글씨가 하나 쓰여져 있는데 시입니다. 저 시도 보면은 선비와 호랑이를 연결 지은 시를 써 놓았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저 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인지애정사 호호피 상사 생즉 욕살지 사후 계칭미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선비 사랑하기를 마치 호랑이 껍질 좋아하듯이 하네. 살아있을 때는 서로 죽이려고 덤비다가도 죽고 난 뒤에는 다들 아름답다 말해주네. 야, 선비와 호랑이가 똑같습니다. 정말 그 시대에도 올바른 선비가 내 곁에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는 있지만은 그 올바른 선비의 언제나 바른 말을 어떤 사람은 불편해하고 지겨워할 겁니다. 그죠? 올바른 선비를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올바른 선비가 있으면은 그 정치적으로 그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그 선비를, 올바른 선비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호랑이의 운명과 똑같다는 겁니다. 호랑이도 살아있을 때는 무섭게 보이죠. 엄청나게 웅장하게 보이죠. 그래 놓고
그걸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호랑이 껍질 서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호피 비싸고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올바른 선비를 겉으로는 공경하고 속으로는 질시를 해서 죽고 난 뒤에는 그 선비가 정말 대단해. 마치 호랑이 껍질 좋아하듯이 죽은 선비가 다 아름답다고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시를 써놓았습니다. 즉 호랑이의 껍질 무늬가 선명한 것이 선비의 자기 개혁과 연관되기 때문에 저 시를 그린 사람이 시를 써놓았는데, 저 시는 누구의 시냐 하면은 남명 선생의 시입니다. 남명 조식 선생의 시입니다. 우리 이 영남 지방에서 경상우도와 경상좌도를 대표하는 1501년 동갑내기로서 경상좌도와 우도를 대표하는 조선 중기의 최고의 사상가가 누구였습니까? 퇴계 선생 그리고 남명 선생, 두 분이 동갑이었죠. 남명 선생이 쓰신 시입니다. 자, 호랑이의 까치 그림이 없고 호랑이가 단독으로 나온다든가 표범이 단독으로 나오면은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선비의 자기 개혁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 선비 화가 누구냐 하면은 표암 강세황이라는 18세기 문화예술계의 최고 권력자이자 시, 서, 화 세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던 삼절로 일컬어지는 표암 강세황 선생이 그린 사군자 그림 중에서 난초와 국화를 부채에 그린 그림 하나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그러면 또 표암이 어떤 얘기를 숨겨놓고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그림은 아주 멋있게 생긴 바위에서 난초가 난잎을 이렇게 뻗으면서 자라고 있고 그 옆에 국화 한 송이가 같이 피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놓고 표암 강세황이 부채에다가 시 한 수를 써 놓았습니다. 보이십니까? 그 시를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이면 난초 잎에 고인 이슬을 마시고 저녁에는 가을 국화 떨어진 꽃잎을 먹는다네. 아침에는 여러분 난초 잎에 떨어져 있는 이슬을 마신답니다. 저녁에는 뭘 먹는다고요? 국화 꽃잎 떨어진 것을 먹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에 그리고 전 우리 동양의 먼 미래에 먼 과거에 깨끗한 선비들의 디톡스요법입니다. 얼마나 건강한 식품을 섭취를 했습니까? 즉 아침에 난초 이슬을 먹고 국화 꽃잎을 주워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만큼 선비가 깨끗한 삶을 지향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물론 저 시는 표암 강세황 선생의 자작시는 아닙니다. 중국에서 최초의 시인이라고 불리고 또한 우국 시인으로서 대표적인 중국이 사랑하는 시인 구런의 시입니다. 구런이 쓴 시입니다. 구런에 쓴 시를 표암 강세황이 빌려와서 부채에 난초와 국화를 그려놓고 이런 시를 쓴 이유는 국화와 난초가 또한 선비들의 깨끗하고 고결한 삶, 때묻지 않는 삶, 때묻지 않는 일상,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저런 시를 붙였겠죠. 그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부채에 그린 표암의 난초와 국화 그림을 보고 나서 어떤 한 사람이 오른쪽 위에다가 따로 그림을 평가하는, 감상하는 시 한 수를 써놓았습니다. 이 시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기에 선비들의 그 시대 사람들의 풍류가 담겨져 있는데요.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시를 한번 보시죠. 뭐라고 써놨냐면은 바위에 난초, 바위에 국화가 한꺼번에 피었네. 누가 믿어줄까? 그림으로 그렸지만 조물주의 솜씨라는 것을, 흡사 봄나들이 나온 궁녀들의 잔치에 태진과 비연이 짝을 지어 온 듯하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것이 정말 잘 그린 솜씨라서 이게 하늘에서 내려준 솜씨가 아닌가,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말이 재미있습니다. 이 난초 국화를 딱 보니까 이것이
궁에 있는 궁녀들이 봄나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그 나들이 나온 곳에 태진과 비연이 같이 짝을 지어 나타난 듯하다. 짝이다. 난초와 국화가 짝이다. 근데 난초와 국화를 지금 태진과 비연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태진과 비연이 누굴까요? 여러분, 태진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국을 대표하는 미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당나라 현종이 지어준 태진궁에 기거를 했기 때문에 태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 여인이 누구일까요? 양귀비입니다. 예, 태진은 곧 양귀비입니다. 그런데 비연은 누구일까요? 비연. 비연은 누구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국을 대표하는 여러 미인들이 있는데 그 미인마다 각기 자기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연이라는 미인은 이름이 조비연이라고 합니다. 조비연. 조비연이 누구냐면 한나라 성제의 후궁으로 있다가 성제의 총애를 받아서 나중에는 황후까지 되는 사람인데요. 이 조비연은 얼마나 이 매력적인 미녀이냐 하면은 중국의 역대 다른 미녀들과 달리 몸매가 슬림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중국에서 가장 역대 미녀 중에서 풍부한 이 육체미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미녀를 꼽으라면 그게 누구냐 하면은 양귀비입니다. 양귀비는 매우 풍만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슬림한 S라인을 자랑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미녀 하나를 꼽으라면 그게 누구냐면 바로 조비연입니다. 한성제의 후궁이었던 조비연입니다. 여러분, 조비연은 몰라도 이런 표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우 민첩한 몸가짐을 가진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물찬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물찬 제비. 조비연이 날비자의 제비연자입니다. 바로 그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그 말에도 조비연의 고사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날렵한 그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고 저 시를 읊은 사람은 국화를 무엇에 비유하고 난초를 무엇에 비유했을까요? 국화는 풍만합니다. 양기에 비유했죠. 난초는 그 잎이 매우 날렵합니다. 누구에 비유했죠? 조비연에 비유했습니다. 자, 저 그림에도 저렇게 난초와 국화 그림, 짝을 지은 그림을 그려놓고도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옛날 고사를 동원해서 빙 둘러가서 완곡하게 애둘러서 얘기를 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옛그림이 가지고 있는 다정다감함입니다. 그렇죠? 이제 또 다른 그림 하나를 제가 보려고 합니다. 무슨 그림을 보느냐 하면 어차피 미인의 아름다운 자태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조선 화가가 여인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작품 하나를 들었는데요. 여자의 미색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말을 타고 예쁘게 말들이개를 장식하고 등에는 비파를 이렇게 얹어서 가는 저 미녀는 누구이냐 하면은 여러분, 그림 속에 왼쪽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담졸이라는 화가가 쓴 제목인데요. 소군 출세, 출세는 요새를 빠져나간다, 성을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소군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 여성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역대 미녀 중에서 그야말로 4대 미녀 중에서도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미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군입니다. 누구냐 하면은 바로 왕소군입니다. 예. 여러분들 중국의 역대 4대 미녀는 서씨, 왕소군, 초선, 양귀비 이렇게 꼽습니다. 그 중에 왕소군은 그 이야기가 너무나 드라마틱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의 화가, 즉 이 그림을 그린 담졸 강희연이라는 중인 출신의 화가뿐만 아니라 모든 화가들, 담졸보다 18세기보다 훨씬 앞선 조선의 유명한 문인들이 다 왕소군의 아름다움, 왕소군을 그린 미인도에 자기 시 한 수는 거의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화가도 왕소군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왕소군은 그림을 보시면서
이분의 고사를 들어보십시오. 왕소군은 누구냐 하면은 한나라 원제의 후궁이었습니다. 한 원제의 후궁이었는데 정말 절세가인이었죠. 한원제는 후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원제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한원제와 같이 지내기 위해서 많은 후궁들이 있으니까 그 속된 말로 그 시대에 그 황제의 은총을 받으려면은 화가가 그려놓은 많은 후궁의 초상을 보고 원제가 사랑을 줄 여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절세가인 왕소군은 황제의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랬겠을까요? 그 초상을 그려주는 모연수라는 화가가 자기한테 말하자면 뒷돈을 안 준다고, 못 보인다고 그 절세가인 왕소를 늘 못나게 그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원제의 눈에 띌 수가 없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북방의 흉노적, 즉 오랑캐족들이 한나라, 이 중국의 그 한 원제가 있는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니까 화친 정책의 일환으로 오랑캐한테 황제의 후궁 하나를 정략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궁 중에 한 사람이 뽑혔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왕소군입니다. 원제는 왜 왕소군을 골랐을까요? 못생겼으니까.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뽑혔습니다. 왕소군은 저 오랑캐 땅으로 이제 팔려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황제 앞에서 인사를 하려고, 절을 하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달랬습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인데 고개를 들라, 마지막으로 보려고 봤더니 고개를 드는 순간 황제가 요즘 말로 여러분들 잘 쓰시는 용어를 하자면 심쿵, 엄청난 미녀가 있는 거. 아니 내 후궁 중에 이런 미녀가 있었단 말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랑캐와의 외교적 약속은 약속이니까 안 보낼 수 없었지요. 보냈습니다. 그래서 왕소군은 오랑캐족의 왕비가 돼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살았는데 늘 고향을 그리워했겠지요. 그죠? 그래서 그 왕소군의 그 비운의 그 미녀를 소재로 한 화가들의, 조선 화가들의 그림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또 이 화가의 이 화가의 작품을 본 아까 그 표암 강세황이라는 분이 감상문을 남겼는데요. 그 감상문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삿바람 몰아치니 풀들은 시들어 이미 들은 바 그대로 비파에서는 구슬픈 곡조가 흘러나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황사가 어디서 불어오고 있습니까? 중국 북방에서 불어오고 있죠. 그 시대에도 오랑캐들이 사는 그 북방에는 황삿바람이 얼마나 많이 몰아치는지 풀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소군을 소재로 중국의 많은 이태백, 두보, 많은 백거의 시인들이 다 왕소군에 대한 시를 썼는데 가장 유명한 시가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 시입니다. 무슨 시이냐 하면은 바로 이런 시입니다. 호지 무화초 출래 불사춘. 여러분,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는구나. 이 말은 지금도 우리가 늘 쓰는 말입니다. 시절이 하수산하고 정치 상황이 정말 믿을 수 없는 국면으로 흘러갈 때 흔히 고명한 정치인들이 쓰는 말이 출래불사춘이라, 이런 레토릭을 잘 구사를 하죠. 그 출래불사춘의 앞에 나오는 말이 호지무화초입니다. 오랑캐 땅에는 화초가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구나 라는 시가 바로 왕소군의 비극적 운명을 읊은 당나라의 동방규의 유명한 시입니다. 이게 계속 전래되어 내려오는데 그것을 표암 강세황이 뭐라고 썼습니까? 자기 감상평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황삿바람 몰아치고 풀들은 시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선비의 풍경 하나를 알아볼까요? 우리 조선시대는 왕소군의 일화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과거나 이런 지방에서 시험을 치를 때 왕소군의 일화를 가지고 시를 지어라 라는 이런 과거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 과거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바로 이 시가 나왔습니다. 호지무화초. 이 5자를 주고 이걸 가지고 시를 써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과거로 보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급제자가 어떤 시를 썼겠습니까? 호지무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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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지무화초를 4번 거듭 쓴 시가 1등으로 꼽혔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됐길래 이것이 1등으로 꼽혔을까요? 여러분, 이 호자가 아까 해석한 대로 무슨 호자라고요? 오랑캐 호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사로 쓰일 때는 오랑캐라는 말고 다른 뜻으로도 쓰입니다. 무엇일까요? 어찌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 2가지 뜻을 가지고 호지무화초를 4번을 쓰면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오랑캐 땅에는 화초가 없다는데 오랑캐 땅인들 화초가 없을까? 어찌 땅에 화초가 없겠느냐마는 오랑캐 땅이라서 화초가 없다네. 정말 재미있는 번역이자 정말 한시가 가지고 있는 묘미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우리 선비들이 저렇게 즐겼습니다. 예. 당장 왕소군의 그림을 보는 순간 황사바람 몰아친 그 호지 오랑캐 땅에 백초 즉 풀들은 시들었다라는 것을 금방 표암강서영항이라는 문의는 끌어들인 거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작품 하나를 더 볼까 하는데요. 초상화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가 모델이 된 초상화입니다. 이 이덕수는 어떤 분이냐면 영조시대의 문인입니다. 영조시대 문인. 그런데 영조가 무슨 정책을 폈습니까? 탕평책을 폈죠. 그때만 해도 뭐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이렇게 해서 싸움이 많았습니다. 노론이 장악하던 그 정계에서 노론의 당색과 당론이 지배를 하니까 정조가 또 다른 공평한 당론을 들어야 되니까 그때마다 이덕수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덕수는 당파에 치우치지 않는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조가 매우 아꼈는데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 초상화에 나오는 이덕수의 캐릭터가 요즘 말로 하면 매우 험악하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이래도 판서배설을 두루 지냈습니다. 뭐 이조 판서하고 마지막에 그 형조 판서도 지냈습니다. 형조 판서. 그리고 놀랍게도 대제학까지 지냈습니다. 조선시대 대제학이라는 벼슬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열정성을 줘도 바꾸지 않는 벼슬이 대제학입니다. 한 나라의 가장 뛰어난 문장을 구사할 수 있고 한 나라에서 가장 깊이 있는 학식을 가진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대제학입니다. 바로 이 주실마을에서 대제학에 해당되는 선비들과 학자들을 많이 길러낸 거죠. 바로 문필봉이 앞에 보이다시피 이렇게 그 문을 숭상하는 그 나라에서는 대제학을 정성보다 훨씬 더 높이 쳤습니다. 대제학에 오른 분입니다. 생기기는 중간보수처럼 생겼지만 그래도 공부와 학식과 이런 것은 대단한 분입니다. 자, 이 초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이목구비 중에서 이덕수 선생의 가장 독특한 한 부위가 있습니다. 신체 부위. 어디가 이목구비 중에서 무엇이 제일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눈입니다. 눈. 눈을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눈만 한번 확대를 해 봤는데요. 눈을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자,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 눈은 끝이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왼쪽 눈은 끝이 내려앉았죠. 오른쪽은 올라가고 한쪽 눈은 내려갔습니다. 이런 걸 굳이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짝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이 눈이 독특한 거를 본 그 시대에 이덕수 선생을 뵌 사람들도 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분은 한쪽 눈은 저렇게 치켜 올라가고 한쪽 눈은 저렇게 내려왔을까 이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입살에 오르내렸겠죠. 본인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집에 자기 눈이 이상하게 생긴 것을 가지고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문집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안위, 일안자,
유살유활이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한쪽 눈에는 권위가 들어있고 한쪽 눈에는 자비가 있으니 죽이기도 했다가 살리기도 한다. 여러분, 이분이 판서볕을 지냈을 때 어떤 판서를 지냈다고 했죠? 형조판서 지냈습니다. 형조판서가 어떻습니까? 요즘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범가는 역할을 수행하는 분입니다. 아니, 이 형조판서께서 죄인을 딱 불러놓고 오른쪽 눈으로 보느냐 왼쪽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날 그 죄인의 운명이 갈립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초상화에서 자기 눈의 독특한 생김새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분의 인문학적인 성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초상화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벼슬이 누구다, 그분의 역사적 행장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내 눈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 놓고 한쪽 눈에는 권위가 들어있고 한쪽 눈에는 자비가 들어있으니 권위의 눈으로 봤다는 죄인을 죽이고 자비의 눈으로 봤다면 계전의 정을 생각해서 살려준다. 이런 참 재미있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자신의 말하자면 신체적 뭐 약점이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치장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분의 초상을 볼 때마다 한쪽에 권위와 자비.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느 쪽 눈이 권위가 들어있고 어느 쪽 눈에 자비가 들어있는지 우리 심심풀이 삼아 여러분 의견 한번 볼까요? 아마 이것은 어느 쪽 눈이 권위고 어느 쪽 눈이 자비라고 이야기할 정답은 없을 겁니다. 그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이런 뭐 내가 생각하는데 사람의 인상을 보고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재미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쪽 눈은 올라가고 한쪽 눈은 내려왔습니다. 만일 이것을 한 인격에서 늙음과 젊음의 관점으로 이 두 눈을 보자면은 올라간 눈은 젊은 눈, 예, 그렇겠죠. 다음에 이렇게 쭉 처진 눈은 늙은 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권위와 자비가 청춘과 노년의 그 시대로 그 이미지를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젊은 사람한테 자비가 있을까요? 좀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한테 자비를 구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릅니다. 아니, 젊음은 청운의 꿈을 품고 언제나 자기 목표와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성취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늘 상향지향적 처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권력이다, 권위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 다음에 자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늘 낮은 대로 임하는 자세일 겁니다. 그죠? 예, 한 인간을 긍휼히 보고 그 가난하고 불쌍하고 모자라고 결핍된 그 상대방을 내가 내려다보면서 끌어안는 것, 이것에서 아마 자비가 나온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 눈은 권력이고 권위이고 왼쪽 눈은 자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대충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기가 이렇게 한쪽 눈의 권위, 한쪽 눈의 자비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에 삶의 한 인간이 살면서 어떤 자세, 삶을 대하는 처신, 사회를 대하는 처신, 남을 대하는 처신의 묘가 이 말 속에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권위와 자비입니다. 권위와 자비. 이분은 권위와 자비를 이른바 두 눈에 고루 가지고 있은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점에서 노론 소론과 관계없는, 당론에 치우치지 않는, 양쪽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이야기하는 권위는 요즘 말로 뭘 했을까요? 요새 잘 하는 말로 자존입니다. 자존. 이 존은 말하자면 자기의 존재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이 존이기도 하겠죠. 이것이고, 다음에 자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은 겸손입니다. 겸손. 예, 겸손. 곧 이 사람은 권위와 자비, 즉 요즘 용어로 바꾸면은 자존과 겸손을 동시에 몸에 지니고 있으니 세파를 헤쳐나가는 자신의 태도에서 매우 현명한 지점을 확보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죠?
바로 우리는 저분의 눈을 짝눈이니 이렇게 뭐 비하하고 하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자신의 신체적 약점조차도 자기의 삶을 대하는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권위와 자비를 동시에 지닌, 그리고 때로는 자존감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던 분이라는 걸 우리는 저 초상화를 통해서도 깊이 새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 첫 시간은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옛그림이 가지고 있는 마음씨, 그 중에서도 돌직구를 던지지 않고 빙 둘러가는 이 커브볼을 잘 구사했던 조선시대 화가들의 작품 몇 점을 감상해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